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담들입니다. 사담들이고 이 코칭이라고 하는 그 필드의 성장과 그 안에서 그 개인들이 어떻게 이 필드를 성장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분야의 빅네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 뭐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들으셨고 제 수업을 들었거나 다른 현장에서 제가 제 소개를 많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치로 성장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00 년대 초반에 그 과학자들이 "한 개체의 발달은 종의 발달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음. 그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100 년이 지난 지금도 내려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인제 듭니다. 그래서 이 필드가 코칭이라고 하는 필드가 성장을 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성장을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코치가 되었고 성장이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신년을 맞아서 약간 특별 세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질문이라든가 코칭과 관련된 그리고 코치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채팅창에 좀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쫙 올려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고걸 보고 또 제가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인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코치로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1 학년 때였는데 그때 인제 뭐 인제 대충 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행자유화가 풀린 지 인제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숫자가 없었어요. 그 숫자가 별로 없는 와중에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좀 살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말이야 뉴욕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가면 뱅커들이 있는데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할 때 섬이나 성을 사서 은퇴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88 년, 89 년이었구나. 89 년에 들으면서 제가 진짜 막 되게 뭔가 환상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거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을 상담해 준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땠니? 그랬어?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잘 가. 다음 주에 만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만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다시 저한테 환상의 뭔가가 펼쳐졌습니다. '야 나는 저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인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누군가의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굉장히 직업으로 멋있을 거라는 생각이 인제 들었습니다. 고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들을 인제 제가 보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신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됐어요. 근데도 언제나 좀 되게 힘들어하시고 막 힘들어서 우실 때도 있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인제 왕따를 당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해 갖고 이제 되게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2년 동안 인제 뭐 어떻게 보면 집단 따돌림을 이제 당했는데 그때 인제 제가 또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래서 다 하는데 다 가졌는데 애들이 나를 너무 미워한다.' 그러고 나서 인제 돌아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은 있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제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생각을 했을 무렵에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코칭이 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코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요 시기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때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그런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심리 상담사라든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CEO들을 코칭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CEO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인제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를 내가 간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음 저는 이제 상담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담 교육할 때 그런 거를 해요. 상담소는 그때가 인제 뭐 벌써 한 2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담소는 상담소만 있는 건물은 있으면 안 된대요. 어 그러면 그 상담 건물에 들어가면 '쟤 상담받으러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어떤 딱지를 붙이게 되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는 언제나 복합 건물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다녔었던 그 학교에서도 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뭐 4 층, 5 층이 있는데 뭐 지하는 컴퓨터실이고 뭐 1 층은 강의장이고 이런 건물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리더들한테는 어떤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로 하지만 그거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어떤 뭐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뭐냐? 그 사람들을 회사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코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아니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들이고 심리학자들을 불러들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이 안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정신건강을 챙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드나드는 것이 또 그렇게 티가 안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 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음. 이게 코칭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 년대 혹은 인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1700 년대 뭐 그전에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칭은 고렇게 시작이 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institutionalize라고 해서 이 기관에 들어와서 인제 개인들이 이런 개인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상담가들이 아니라 이런 기관에 들어온 것이 90 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때 예 인시아드에서도 이런 코칭 프로그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시아드에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 사진이 너무 할아버지 사진인데 지금 우리 이 맨프레드 교수님 80 넘으셨거든요. 한동안 굉장히 샤프한 사진을 많이 올리셨는 것 같고 약간 '저건 아닌데.' 싶었는데 너무 현실적인 사진을 보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좀 아프긴 하네요. 예. 많이 늙으셨네요. 근데 하여튼간 이분이 쌩쌩했을 때 30 대, 40대 이때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 42 년생이니까 90 년은 뭐 한 40대 정도 되셨을 때 그때 인시아드에서 이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CEO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부사장급 이상들만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 뭐 이렇게 연구 논문을 쓰는데 1 년에 뭐 몇 개 썼다 뭐 인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여태까지 연구 논문만 한 400편 넘게 한 500편 가까이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책도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60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프로덕티브한 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 오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 리더십을 학문 분야로 만든 8명 뭐 이렇게 인제 뽑는데 그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미국 바깥에는 이분이 인제 유일합니다. 물론 이분도 하버드에서 인제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이분께서 이 리더십 분야에서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또 이분이 국제공인 정신 분석가시거든요. 그거를 인제 해서 인시아드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개인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서 성장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쪼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이 뭐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90 년대 초반에 드디어 코칭이 institutionalize가 인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앤 코칭 포 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2000 년에 열리게 돼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뭐 챌린지 스포츠 리더십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그 사장단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매니저급부터 인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십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이유가 맥킨지의 경영진이 찾아오면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인시아드의 프로그램의 역사와 현황과 뭐 효과성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받았거든요.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알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인제 조사를 하고 네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태동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맨프레드 교수님은 이렇게 인제 말씀하십니다. 맥킨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영 컨설팅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 사장이 인제 찾아가 왔대요. 운영진이 인제 찾아와 가지고 "교수님 우리는 정말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컨설턴트들은 세계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만드는 솔루션을 이렇게 안 쓸까요, 고객들이? 솔루션을 그러니까 뭐 사지도 않을 수도 있고 샀는데 이게 안 먹혀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컨설턴트나 솔루션이 굉장히 너무 레프트 브레인 네 이쪽에 인제 몰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고 사람을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그 이성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사람을 좀 이해하는 거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요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과정이 그 비학위 과정으로 인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 앤 코칭 포 체인지라고 하는데 요게 10년 동안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워낙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석사에 요구하는 그 공부량이라든가 뭐 그 공부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부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10년 후에 마스터 과정으로 인제 만듭니다. 그래서 마스터 과정으로 만들어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CCC란 이름으로 그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그제큐티브 마스터 프로그램을 인제 주는데 올해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CCC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인시아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스터 이그제큐티브 마스터 인 체인지 이렇게 for change인가 요렇게 찾아보시면 요 프로그램이 그 인제 비학위 과정에서 학위 과정이 돼서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석사 과정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 코칭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칭을 받으면서 코치로 성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이제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뭐 일부가 굉장히 훌륭한 코치로 성장을 해서 캐치 더 브리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 이제 그 가족 기업이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거를 1 년에 3 번을 오픈을 해요. 한 번 오픈할 때마다 한 35명 정도씩 뽑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35 명이 이제 대그룹 하는 강의장에서 티칭을 이제 좀 하죠. 그래서 티칭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거기서 또 인제 그 소그룹 코칭을 하고 다시 대그룹으로 몰려와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랩업을 하는 그런 패턴을 이용을 한 그 인시아드 만의 방식으로 그룹 코칭하는 방식을 이제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를 약간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쪼끔 더 진화를 시키신 거죠. 고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반복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시아드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됐고 저희 협회에서도 그 모델로 코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효과성에 대해서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썼고 또 다른 또 학생도 인제 뭐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도 효과성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검증을 한 프로그램이 인제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1 년에 3 번이 열려요. 그래서 1 년에 105 명이 입학하고 105 명이 예 졸업을 하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인제 되었습니다.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등록금만 1억에 넘어요. 근데도 105 명이 오고 이거를 오픈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케팅을 한 적이 없대요. 여기서 하는 유일한 마케팅은 뭐냐면 브로셔를 만드는 거래요. 브로셔를 만드는 거 말고는 마케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다 워드 투
저기 막 이제 그 마우스를 해 가지고 다 사람들 입소문으로만 다 오는 거지 이거를 뭐 우리가 어디다가 뭐 막 광고를 올려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1 년에 105 명이 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맨프레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코칭의 대중화 및 그리고 코치를 양성하는 일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저는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룬 어떤 역사적인 또 성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2010 년이 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인시아드에 찾아가요. 근데 이 인시아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년대 초반부터 그 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코칭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인시아드에서 이건 작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 월까지 인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어 교수님의 그 개인 컨설팅 펌인 캐치 더 브리스 인스티튜트에서 KDVI라고 하는데 KDVI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시아드에서 할 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펌에서 하시면서 살짝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80 살까지 이 과정을 이제 쭉 운영을 하시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2010 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인시아드에 인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제 콜롬비아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인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하고 예 제가 있었던 티처스 칼리지하고 이렇게 조인트로 해 가지고 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예 있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제 인시아드 그러니까 저는 여기 콜롬비아 소속의 학생이고요. 그리고 인시아드에는 제가 방문 연구원으로 인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초빙 연구원으로 가서 거기 있는 거를 다 인제 연구를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논문을 쓰고. 근데 이거를 돈을 누가 대줬냐? 예 하버드 의대에서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이라는 코칭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 기관이 그 코칭을 하진 않아요. 코칭을 하진 않는데 코칭을 연구를 하는 데에 뭐 펀드를 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매년 또 코칭 컨퍼런스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5월 달에 인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이나 아니면 저희 그 리스트에 이제 그 이메일 리스트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안내를 오늘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연구하고 이걸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나누는 그런 장을 이제 좀 마련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시아드에 이 프로그램을 연구를 한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맨프레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었고 거기 가서 박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맨프레드 교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이그제큐티브 에듀케이션에 인제 그 여기에 전념을 하시기 위해서 과를 나오셔서 박사 학생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저를 받아주실 수는 인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인제 콜롬비아 대학을 인제 간 거고 그런데 내가 인시아드에서 이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아 인시아드에 가서 내가 이걸 갖다가 방문 뭐 여기 가 갖고 이걸 연구를 해서 '내가 박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은 인시아드에서 했고요. 데이터는 인시아드에서 주었고 그리고 거기 가 갖고 제가 인제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 체류비는 예 하버드 의대에서 다 대줬습니다. 예 전액을 이제 그렇게 대준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제 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빅토리아 마르시 교수님인데 굉장히 인제 이분도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 지도 교수를 잘 안 해 주세요. 워낙 그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랑 같이 교수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분이지 박사 데리고 연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논문으로 쓰겠다 그랬더니 "내가 지도 교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인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인시아드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게 되고 있다는 게 하버드에서도 너무 궁금하고 콜롬비아에서도 너무 궁금한 거죠. 하여튼 코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연구를 해서 인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 전공이다 하면 뭐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코치 양성 이쪽이 훨씬 더 저한테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이제 쓴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 박사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진행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필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맨프레드 교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해내셨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해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세요. 이 맨프레드 캐스트브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 인시아드가 미국의 아니죠. 유럽의 하버드라고 해서 넘버 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넘버 원 비즈니스 스쿨이거든요. 그리고 뭐 MBA 과정 하면은 제가 인제 여기 가 있을 땐 6 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서는 1 위고 인제 이런 엄청나게 좋은 학교거든요. 이 엄청나게 좋은 학교의 시그너처 교수예요. 대표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 그럼 그 사람 인제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인제 나중에 블루오션 전략을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김희찬 교수님이 또 인제 그 인시아드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교수로 떠오르셨지만 하여간 그전에는 그냥 맨프레드 교수님이 대표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리더십 코칭 뭐 유럽에 있는 웬만한 리더들은 거의 다 만나 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 분이시거든요. 네덜란드는 국가 리더십을 또 자문도 하시고 인제 이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인제 분이세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다 이분의 이런 백그라운드들은 인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코칭 일을 하게 됐나 그거를 좀 들은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제가 인제 아까 학교 다니던 얘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데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왜 저거를 만들었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이제 MI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같은 거 강의할 때도 칼 로저스 선생님이 원래 목사집 아들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 길에 들어서고 저런 또 어떻게 보면 분야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분도 인제 뭐 궁금한 사람인데 이분은 하프 더치고 하프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이세요. 어머니는 유태인이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자기를 제외하고 이 가족의 모든 사람이 다 기업가래요. 다 기업가래요. 그래서 삼촌도 기업가, 아빠도 기업가 다 기업가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업가로서 뭐 그런 게 사실은 아닌 것 같더래요 본인은. 그래서 '나는 뭘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좀 할까 뭐 그랬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이제 공부를 할까 하는데 그것도 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인제 이제 그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기업가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기업가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인제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내가 우리 삼촌도 도와주고 우리 아버지도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 안에서 답을 못 찾겠더래요. 답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로 갑니다. 이분은 배를 타고 가셨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셨을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래서 하버드를 인제 가요. 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 인제 거기서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램에 인제 보니까 등록을 하셔서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MBA를 받으시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DBA 닥터 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여기서 인제 다 마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경영학을 또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걸로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제학으로도 아니고 내가 우리 삼촌들을 도와주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하버드에서 이거저거 다니면서 여기저기 인제 들쑤시고 다니다가 어떻게 인제 딱 알게 된 게 뭐냐 심리학을 알게 됐어요. 이분 이제 하버드에 아브람 제일지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리더 vs 매니저 그들은 다른가 뭐 이런 되게 또 인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일반 매니저와 다른 존재로서 디파인한 거의 첫 번째 이제 아티클이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인제 유명한 분인데 이 아브라함 제일지닉 교수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또 특이한 분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신분석가세요 그분도. 그분도 정신분석가인데 정신분석가는
의사가 돼야지 정신분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돼야지 정신분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제공인 정신분석가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진짜 몇 분 안 계시는데 아브람 제일즈니까 맨프레드 캐시드 브리스 교수님은 둘 다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근데 이 미국에 몇 명 안 되는 의사가 아닌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아브람 제일즈닉이.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제 지도교수 밑에서 했는데 이 하버드 대 안에서 이 아브라함 제일지니 교수님 굉장히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상한 심리학 같은 거 한다." 막 인제 이러면서 약간 그 아싸였던 거죠. 그리고 취급도 잘 안 해 주고 약간 그랬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제 이분이 이제 지도 교수로 들어가 갖고 박사 논문을 뭘 썼냐면 스트레스에 관해서 썼대요. 지금이야 경영 환경에서 제가 막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강의 엄청 만나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도 진짜 많이 다루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경영학 같이 신성하고 이런 그 멋있는 학문에서 스트레스 따위 같은 거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잡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주제였다라는 거죠. 경영학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잡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뭐 하버드 경영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떻게 혁신을 하면 어떻게 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크게 벌 것인가, 그런 리더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막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스트레스 막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다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삼촌들 그리고 기업가들을 도우려면 심리학이 진짜 중요해. 이게 너무 필요해. 내가 이거를 아니까 답을 찾았어. 나는 리더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계속 꿋꿋이 심리학을 공부를 할 것이다. 인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때 학장을 맡고 있었던 하버드 경영대 학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 이제 저주를 퍼붓죠. "You will never write anything." 너는 아무것도 못 쓸 거야. 그러니까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학자가 된다라는 거고 학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아티클 논문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너 그런 마이너하고 잡스러운 걸로 너 쓴다 그러면 너 인제 아무것도 못 써. 너는 그러니까 학사료도 뭐고 다 끝이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의 하버드에서 쫓겨나셨어요, 이분이.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이 정신 그 국제 그러니까 정신 분석가로 수련을 해 주실 수 있는 데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근데 인제 이분이 그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막 캐나다를 가고 막 프랑스를 가고 하여튼간 우여곡절을 인제 다 겪어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면서 인제 뭐 그 교수를 한 데를 보니까 뭐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맥길 유니버시티거든요. 뭐 거기서 교수하시고 뭐 그래서 뭐 내가 그래서 "야 내가 프랑스까지 굴러 들어왔지." 그래 놓고 인시아드에 교수하시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쫓겨나 갖고 뭐 되게 뭐 어디 가 가지고 마이너리티로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넘버 원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시면서 그래서 그 캐나다와 그리고 자기를 이 정신분석 그 전문가로 수련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인제 이분이 국제공인 정신분석가가 되십니다. 이분도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의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지 않은 예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예요. "야 경영학이고 뭐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지 않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게 뭐겠니? 네가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고 이런 거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이제 뭐 책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어 "I do whatever works." 나는 되는 건 다 한다. "I want to help people." 나는 사람을 돕고 싶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 분야를 사실은 이제 만드시게 된 거죠. 그러고 인시아드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리더십의 강의를 끝내주게 잘해서 뭐 매년 MBA에서 강의 평가 1등 을 하시면서 이제 쭉 성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평가도 굉장히 잘 받고 뭐 유명해지고 여기저기서 컨설팅도 이제 많이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인제 성장을 하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CEO들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신 거죠. 이분이 이제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좀 잘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0 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게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커리어를 많이 쌓으시고 훌륭한 데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때가 인제 50살 때예요. 40 년생이니까. 50살 정도 50대 초반에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동안 이 대단한 거를 인제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50 살에 시작을 해도 대가가 되고 1 년에 100 명씩 몰려 들어오는 그래서 '도대체 매출이 얼마야?'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런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아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늦은 때는 절대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의 커리어를 쭉 이어서 성장을 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치님은 이렇게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있어요. 에이미 에드먼드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예. 그 에이미 에드먼드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지금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뭘로 유명하냐?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그 뭐 비즈니스 띵커들 이런 거를 꼽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제 있어요. 예. 그 프로그램들이 인제 있는데 그 사이트가 인제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근데 경년으로 이걸 갖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2021년 그리고 2023년 여기서 1 위를 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 경영 사상가 1 위를 21 년과 23 년에 두 번 연속으로 한 분이 이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요 주제는 Psychological Safety예요. 음. 그리고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 인스티튜트 오브 코칭 연구원의 굉장히 핵심 멤버로 인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Psychological Safet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난받거나 조롱받거나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거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제 이분이 주장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 개념은 1990 년대에 나옵니다. 제가 이분도 사실은 이분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부터 좀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제 박사과정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토리아 말시 교수님께서 팀러닝의 대가셨거든요. 근데 이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도 팀러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티밍이란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팀 안에서 사람들이 인제 하는 그런 그게 생기는 일 그 안에 역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서 우리가 같은 팀이 이제 있으면 일을 각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각자 배우는 게 있다란 말이죠. 내가 일을 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걸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게 알려서 우리 팀이 다 같이 알고 그다음에는 그 방식을 같이 트라이해서 잘 되게끔 하는 것. 이게 인제 팀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팀 러닝을 하려면 이 안에서 사람들끼리 신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팀 러닝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가 그때 이야기한 게 이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안전하냐? 이거를 느껴야지 사람들이 팀 러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걸 갖다가 배운 거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야 뭐 그거는 뭐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냐? 너 그냥 재수 없어서 한번 된 재수 있어서 한번 된 거야. 야 뭐 그런 거는 뭐 대도 안 해." 막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이제 의견을 얘기하면 "너 책임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운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학습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2000년 넘어오면서 이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예전에는 공장 중심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미국 산업은 인제 제조업이 인제 옛날에는 한때 그게 인제 메인 산업이었으니까. 근데 2000년 넘어오면서 뭐 IT 회사라든가 이런 게 워낙 커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이 에리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인제 요쪽 부분 거기에 산업이 인제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성장 동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뭐냐면 다 새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인 거 구글, 뭐 메타, 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제 거기 있고 뭐 다 이렇게 인제 쟁쟁한 IT 회사들도 있고 심지어는 테슬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고 따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해 보고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다시 바꿔서 다시 인제 뭐 적용을 해 보고 이렇게 해 갖고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 개념이 이제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뭐 어딘가에 구석에서 이제 읽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전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알아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인제 구글에서 했어요. 그래서 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 개의 팀을 전 세계의 팀을 연구를 하고요. 2,500 명의 사람을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서베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저성과 팀과 고성과 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제 연구를 쭉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고성과 팀에는 있고 저성과 팀에는 없는 게 뭐냐? 찾아낸 게 이 심리적 안정감이란 개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아주 그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제 그 개념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인제 막 일반인들한테도 막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쓰신 책이 Fearless Organization 예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죠. 그래서 저도 이 개념을 인제 알고서 '아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해 갖고 최고의 팀을 만드는 뭐 심리적 안정감 이런 책을 썼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인제 나왔거든요. 저는 이분이 그 책을 쓴 줄 알았으면 그냥 제가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에서 나온 이분의 연구와 티밍이라는 책 뭐 이런 책들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제가 책을 썼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인제 개념이 인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근데 심정 안정감 강의를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밥벌이를 이렇게 하게 해 주신 이 에이미 에드먼드스 교수님한테 '내가 감사의 인사라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인제 약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21 년에 우리나라의 동아 비즈니스 포럼에 인제 온라인으로 할 때였어요. 그때 인제 거기에 연사로 나서셨고요. 그 해에 인제 하버드에서도 코칭 컨퍼런스가 21 년에 열렸는데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 공로상을 받으시면서 기조 연설을 인제 하셨어요.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만 인제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인제 뵌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에 오프라인으로 드디어 인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인제 또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Right Kind of Wrong 이라고 해 가지고 실패와 실수에 관한 책을 이제 쓰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산적인 실수와 실패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걸 제가 번역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막 연락을 좀 드렸더니 이미 뭐 저기 판권 넘어갔다고 인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인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아 교수님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막 인제 막 제 자랑을 뭐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를 어필을 막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너의 백그라운드와 이런 거에 너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익사이티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컨퍼런스 때 꼭 만나자. I'm so thrilled to meet."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둘 다 막 "우리 뜨릴이야." 막 우리 막 그 만나면서 막 "너무 흥분돼." 막 인제 이러면서 지금 이 이메일이 이제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약간 친분이 생겼다고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 사상가의 넘버 원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넘버 원을 차지했다는 게 우리 코치들한테 주는 의미가 저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 경영 사상가 보면 넘버 뭐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략이나 마케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탑5에 이 조직 문화나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탑5 안에 2명, 3명씩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략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즈니스 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더십과 조직 문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코치는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 이 조직 문화, 이그제큐티브 코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나와 있는 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하버드에서 그 뭐 뭐 하여튼간 그 못 들을 소리를 듣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버드를 떠나셨는데 지금은 이런 사이클라지를 아예 경영학의 개념에 이름을 제대로 붙여 가지고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온 분이 하버드의 종신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대표 교수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개가 무량에 마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에서 뭐 인지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제 뭐 올해는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MI도 다 심리학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심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경영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인제는 이것이 가장 메인스트림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방향성을 만약에 모색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쪽의 방향성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은 이분도 재밌어요. 아까 맨프레드 교수님이 엔지니어링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이분도 학사는 엔지니어링하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음. 우리 그 이사님 중에 디자인하신 분 계신데 하여튼간 그 학사는 정말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공대를 나오시고 뭐 인제 그 디자인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석사를 예 사이콜로지를 하셨어요. 심리학을 하셨어요. 석사를 사이콜로지를 하시고 박사를 인제 경영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영학을 하는데 다 하버드를 나왔대요. 근데 그것도 인제 엄청나죠. 예. 천재야, 천재. 올해는 이런 천재들이 이제 간기를 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런 그 리더십과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문적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론, 지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경영학과 심리학의 만남. 그래서 그 맨프레드 교수님은 자기는 지난 뭐 40 년, 50년 동안 인터페이스 오브 사이콜로지 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경영과 그 심리에 거기에 인터페이스 겹쳐 있는 부분 뭐라 그래야 돼? 뭐 거기에 교집합 고 부분에 자기가 거기서 플레이했다. 평생을 그렇게 인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도 그곳에서 평생을 플레이를 하셨고 저 역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교육학 쪽에서 이제 학습 이론을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저는 학교는 또 계속 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 교수로 경영과 교수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서러움이 많았어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는 심리학자도 라고 하기도 거시기하고 교육학자라고 하기도 거시기하고 경영학자라고 하기에도 거시기하고 너의 그 정체는 뭐냐?"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내가 뭐가 뭐 이렇게 딱 인제 이 그 과의 구분은 1900 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1900 년도 초반에 심리학과 만들고 경영학과 만들고 이렇게 만들던 시절의 그런 그 과의 구분을 아직까지 2020 년에 그거를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무와 같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이건 텔레비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옛날에 브라운
보안관이었지만 지금 다 납작한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뭐 정체성을 따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가장 뭐 인제 핫하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제 이 심리학과 경영학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제 말씀드리면서 예, 여러분들이 인제 내가 코치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방향성을 이제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3 명의 인물을 통해서 코치는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도 제가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어 막 그 너무 '와 내가 이렇게 대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막 어쩌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실까.' 진짜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도 제가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 굉장히 웰컴해서 저를 받아주셨고 우리 에이미 교수님도 인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웰컴해서 저를 이제 받아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코칭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코치로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코치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인제 그러니까 평소에도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코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했을 때 이 세 인물 그리고 코칭이라고 하는 필드가 성장을 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태까지 코치로 스스로 성장을 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토양을 다지고 이제 오신 거라면 앞으로 우리 맨프레드 교수님이 50 넘어서 블루밍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블루밍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렇게 이제 사례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떤 코치로 성장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코칭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면 좋을까요?"라고 묻는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괜찮은 주제들의 그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고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같이 좀 나눠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뭐 요 앞에 이야기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코치로서 성장을 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나머지 1 시간은 고기에 쪼끔 대답을 드리는데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질문들은 약간 예상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만 직접 여러분들이 또 이 채팅을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게 공개 안 되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답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우리 8시 정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기다렸는데 질문이 아무도 그러니까 예 질문을 그 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예 제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이제 질문 어 그 받은 거 먼저 좀 어 대답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을 질문 뭐 요것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질문이 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인제 저한테 이제 주신 질문은 제가 쪼끔 이따가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적당한 모먼트에 제가 질문을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인제 커리어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인제 제법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인제 좀 들어요. 근데 제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커리어 코치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한경 이런 데 인제 매주 제 이름을 단 칼럼란이 인제 있어서 쭉 올라가고, 뭐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TV에도 출연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커리어 코칭을 했어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임원 코칭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커리어 코칭을 좀 많이 했었고, 제가 또 대학원 다니면서 커리어 코칭 쪽에 대가가 계신 학교에 있으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운 게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할 수 있어서 커리어 코칭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되게 잘 맞아요. 커리어 코칭이 인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 중에 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던지도록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인제 뭐냐면, 커리어 코칭 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뭐 하여튼간 뭐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캐치프레이즈로 딱 있는 게, 커리어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풀고 싶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에서. 음.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아픔인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커리어 인제 코칭에 있어서 가는 방향성을 쪼끔 생각을 그러니까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맨프레드 교수라든가, 맨프레드 교수님은 어 가족이 다 엔터프라너고, 그러니까 기업가고, 그래서 '내가 기업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제 이뤄내셨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인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집단 따돌림을 이제 당하면서 제가 인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풀고 싶은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게 있는 거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무작정 찾아갑니다. 유퀴즈에서도 나왔어요. 김종기 이사장님이라고, 인제 그분이 아드님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인제 해결하는 재단을 이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홍콩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건 그때 한 3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왕따라든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쪼끔 다른 사례들을 이제 좀 보니까 일본에 이지메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지메가 인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에 희생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이 되게 이지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쉽게 인제 이지매의 대상이 되고, 이런 연구를 인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이사장님 아들도 이제 홍콩에 같이 인제 살다가 인제 같이 들어왔으니까 영어 발음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뭔가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질적인 것이 어떤 학교 폭력을 촉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인제 들어요. 굉장히 인제 고통을 받다가 아이가 인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분이, 결단을 하시죠. 제가 찾아갔을 때는 그분이 어떤 의류 회사에서 부사장을 맡고 계셨어요. 삼성전자 이제 법인장 하시다가 인제 한국에 들어와서 인제 뭐 삼성에서도 굉장히 개혁을 되게 많이 하신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미스터 클린 뭐 이렇게 별명이 붙어 가지고, 그때 인제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뭐 뇌물 받지 말고 뭐 막 이런 것들, 뭐 지금 말하면 김영란법 같은 거를 이 내부 사교로 만드는 그런 분이고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인제 그러고서는 어떤 회사에 그 의류 회사로 인제 가셨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작은 오피스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협회를 시작을 하신 거죠. 협회를 시작하셨는데 회사에서 "사장을 하든 할래? 아니면은 협회를 그만둘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그 협회에 인제 매진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마주할 때마다 아파요. 어 옛날에 제 기억이 떠올라 가지고 이거를 말을 자꾸 사실은 해야지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트라우마 치료할 때도 let it out,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약간 치유되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나는데 이 let it out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아픈데 그 이사장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죽은 자식을 매일, 그 문제를 매일매일 직면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인제 뭐 국제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상도 인제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건데, 과연 그 상으로 그분이 그 담당했었던 그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 사실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학교에서 폭력이 없는 세상,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게 이제 그분이 인제 풀고 싶었던 문제죠. 그런데 저도 역시 인제 폭력 없는 세상을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상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마주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거기 근데 거기 재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이제 보게 돼요. 음. 이 우리도 비영리 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제 저희도 협회가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그때도 이제 다른 비영리 법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은 굉장히 달랐어요.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은 이분이 경영자 출신이니까 굉장히 사기업 운영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 있게 정말 인제 이거를 운영을 하시고, 운영도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크시고 점점 커지고, 그리고 본인의 사재도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커지고 막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찾아오는, 정말 몇 년 만에 그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재단이 되었고, 또 이분이 뭐 TV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제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거기 상담을 하러 보러 이제 다니면서 이사장님을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치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리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청소폭력 예방재단 다니면서 상담을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시스템과 리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인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폭력 없는 세상 만들고 부드러운 세상 만들고 순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뭐 방향성, 내 삶의 방향성, 뭐 미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그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리더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이 리더십 코칭 쪽에 완전히 인제 땅땅땅 인제 뭐 제가 못을 박은 거죠, 커리어 자체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 석사를 인제 제가 받았고, 상담 심리학을 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기업의 그런 것도 경력도 좀 쌓고, 또 뭐 코치도 옛날에 인제 했었고, 그때 인제 삼성전자 그만두고 애 키우고 나서 약간 코치 생활도 인제 커리어 코칭 회사에서 커리어 디시전이라고 하는 회사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인제 가서도 요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시아드를 거쳐서 뭐 이렇게 저는 인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 왔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을 도와주고 폭력 없는 세상,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뭐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코칭 특히 이제 저희는 그룹 코칭을 하잖아요. 그룹 코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세이프 스페이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룹 코칭이 됐건 1:1 코칭이 됐건 그 안에서 이 세이프하다라는 느낌을 내담자가 그리고 우리 코칭을 받는 사람이 갖는 것이 진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원래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오면서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가 인제 되면서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의 그 개념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마음 편한 세상,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기업에서 찾았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종기 이사장님이 비영리 협의 이거를 이제 이끄시는 걸 보면서 '아 기업의 리더가 저렇게 힘 있게 세상을 바꾸는 무브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업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기업에서 가장 희망을 찾았고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 기업에 있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코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될까? 그다음부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쪼끔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쉽게 커리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것 중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저도 맨프레드라고 하는 교수님이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왔지 그게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제가 있어야지 왜 주제가 그게 중요하냐. 제가 미국에서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날이에요. 작정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인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예 좀 '한국이랑 되게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박사 논문 주제를 그걸 할 때 우리나라 보통은 지도 교수님이 줘요. "이거를 써라."라고 인제 하면 보통 그거를 이제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주제를 본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사 논문을 뭘 쓰겠다를 이거를 완전히 100% 내가 정해서 가야 돼요. 근데 다 저 인제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졸업이 되게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졸업이 늦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뭐 이제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늦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다가 한번 뒤집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1 년, 2년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논문을 쓰다가 그걸 뒤집냐. 그 주제가 자기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어렵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인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데 미국 교수님들은 그럴 때 "야 이거 써 봐."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기다려요. 선생님 저 이걸로 더 이상 못 쓰겠어요."라고 하는데 또 기다려. 뭐 인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 이거를 그 주제를 주지를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물어봤죠. 교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다른 학생한테 우리 선배 박사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논문을 안 써본 사람이 이 학술적인 글을 200 페이지, 300 페이지를 쓴다는 거는 정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정말 내가 궁금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게 되면 그거를 쓰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네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지 그거를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ollow your heart 하라고 교수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음. 환장하죠. 그렇게 해서 막 5 년 10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그 하다가 나간 사람도 인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 논문도 '내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맨프레드 교수님도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되게 비슷하게 어떤 그 길을 왔고,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님이 이번에 신간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ight Kind of Wrong이에요. 이건 학습에 관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렇게 전혀 한 번도 그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어떤 그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것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근데 종이가요, 서양하고 동양하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그 옛날에 같은 시기에 이게 발명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뭔가 섭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은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궁금하게 여겨지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 편안한 세상을 꿈꾸었던 것, 맨프레드 교수님이 그룹 코칭 안에서 마음 편한 그 환경을 주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 안에서 끈끈함을 느끼고 그리고 힐링을 이제 얻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세이프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인간의 니즈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커리어에 있어서 내가 어떤 코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픈 과정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는 자기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런 데서 그 문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직면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방향을 바꿔 가지고 돌려차기를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하여간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코치로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커리어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커리어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코칭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문제여야지, 내가 궁금해야지, 내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내가 또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무언가를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예를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풀거나 푸는 실마리라도 놓고 가면, 맨프레드 교수님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실마리를 놓으셨으니까 후배들이 그거를 같이 엮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만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 '내가 뭐라고 세상의 문제를 풀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그 과감하게 그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인제 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한테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거 제가 물어보지만 단박에 나오는 답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떠오른 게 내일 떠오르질지 어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그 펄미니아 알바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인시아드 교수였는데 지금 런던 정경대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전직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전직.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직업을 바꾸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직의 프로세스를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눈앞에 어떻게 가면 되는지가 쫙 펼쳐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전직을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 그러면 그것이 펼쳐지는 순간 '그 길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그것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한순간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보이다가 내일 갑자기 쫙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까지는 엉킨 실타래였는데 내일 이게 쫙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어느 순간에 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들러 코칭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들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김종기 이사장님 말씀을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거를 잊기 위해서 내가 뭐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하고 심리 치료를 다녀. 그리고 뭐 약을 먹어.' 그런 거는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종기 이사장님은 매일매일 아들의 죽음을 직면을 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라고 아들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인가.' 요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프레드 캐치드 브리스 이 교수님은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무의식은 무의식끼리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무의식과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이드는 꿈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심볼리즘이라든가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맨프레드 교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실은 거기서 약간 변형을 해서 오늘 제목을 이제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맨프레드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그래도 일반인들이 읽어 볼 만한 책이라고 해 갖고 나온 것들로 인제 해서 나온 책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맨프레드 교수님이 옛날 얘기를 지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진짜 되게 많이 쓰는데 "나 뭐 책 썼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또 "야 내가 이번에 책 썼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하는 동안 나한테 2번인가 3번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거 번역하라는 뜻인가?" 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 예 알았어요. 한번 찾아서 사 볼게요." 그랬더니 뭐 교보문고랑 예스24 아직 그 미발매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매로 뜨면 이제 '사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 달러가 너무 비싸서 아마존으로 안 사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봤어요.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또 거기에 무슨 라이프 리브드 웰이야 제목이. 근데 잘 산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더치 그 네덜란드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무슨 신화에 나오는 뭐 요따만한 난쟁이가 있나 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도깨비 같은 게 있나 봐. 개와의 대화야 뭐 카부친가 봐. 하여튼 뭐 그런 뭐 이름이야. 그거에 대해서 또 희한한 옛날 얘기 지어서 쓰셨구나. 그러면서 또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스토리를. 그래서 저도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박사 때 그 논문 쓸 때 방법론으로 내러티브 인쿼리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4 학기나 그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그것도 결국에 이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이야기로 재편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 날리지를 만든다, 지식을 만든다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님도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아이씨 내가 왜 이 모양인지 알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무슨 제이네요. 무슨 캔디 뭐 이래서 막 어려움과 그 역경을 극복해 가지고 자주적으로 뭐 성장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달팠구나. 남들 사는 대로 안 살고 선생님도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생각 그치. 내 팔자가 꼬인 이유가 있어. 신데렐라 이런 걸 좋아했었어야지. 신데렐라 귀여운 할머니. 좋아요. 어어. 그게 더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그치. 네. 주체적으로. 구체적인 여성상이죠.
그러니까 인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이 밤에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가를 우리가 네.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제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요즘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맨날 보는 영화는 뭐냐면 주로 카메론 디아즈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카메론 디아즈가 굉장히 그 좀 센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센캐잖아. 그래서 영화도 다 센캐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온 여자들은 다 그렇게 다 네. 센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인제 또 인제 알게 되고 그리고 맨날 세고 그러면은 센 여자와 거기에 보면 되게 약간 맨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남자가 맨날 이렇게 커플로 나와. 음. 나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남자랑 엮인 이유가 하나 있구나.' 나 그런 걸 인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막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쵸. 인제 음. 네 와닿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여태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또 내 무의식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그런 것들로 인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삼으면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닌 거 아시죠? 맞아.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효자였어요. 음. 아씨 그것까지 똑같네. 그래서 굉장히 효자여 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저작거리에서 바보 흉내를 내고 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거를 평강공주가 알아보고 인제 그 장군으로 키운 얘기거든요. 음. 예. 예. 예예. 요거는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 너무 막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칭. 그러니까 나는 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을 코칭하는 거를 원했던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닌 것도 난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음.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장군이 되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코칭하는 이거를 추구하는 이유도 내가 알겠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코칭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ounded healer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wounded 부상당한 힐러 그러니까 그 치유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고 그걸로 인제 다른 사람들 상처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코칭의 색깔을 이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 그런 게 있어요. "코칭이 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개인들의 니즈를 맞춰 준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코칭을 한번 하고 나면 다른 거는 먹히질 않는대요. 교육받는 거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코칭을 한번 받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니즈를 맞췄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그러면 그 코치와 "좋은 코치는 어떤 코치냐?"라고 이야기를 핏을 보통 다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선 다 핏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맞는 제가 최애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되게 흔한 유형이에요. 강성. 음. 음. 되게 똑똑하고 전문성 많은데 약간 자꾸 인성 문제 나오고 음. 민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골치 아픈 음. 그런 임원 코칭하는 걸 제가 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음. 그리고 변화를 많이 이제 일으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잘 트랜스퍼를 해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이 사람한테 입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성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을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무의식에서도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대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하면 코칭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그 내부에 이제 늘 슈퍼비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초심자들은 자신한테 자기가 잘하는 코칭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스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각각의 고유한 굉장히 귀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이 인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했어. 근데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래서 되게 역설적으로 인정을 굉장히 잘해 주는 그런 코치가 되면 좋겠죠. 그게 인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코칭에 이건 좀 약간 드라이해요. 근데 이게 인제 그 발음 오브 더 하트 밑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받고 싶은 게 자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힐링이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인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코치로 성장하고 싶은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프로페셔널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치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를 인제 좀 진행을 했어요. 세계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17 개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뭐 좀 괜찮은 기관에서 인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14 개의 그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뭘까요? 뭘까요? 예. 예 대부분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많겠죠. 예.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가족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 가치를 차지해요. 최근에 뭘 봤는데 그 뉴욕 양키스에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을 라커룸에 데리고 올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은퇴를 했대요. 150억 달러를 그 연봉으로 제시를 했는데 "야 내가 아들도 이 덕아웃에 못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 락커에 못 들어오면 나 안 할래. 나 그냥 아들이랑 놀래." 그러고 은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 가족은 정말 신성 불가침이에요. 신성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 그 서장훈 씨가 예전에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는 NBA 팀 엄청 농구 잘하잖아요. 합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농구팀은 다 합숙을 한대요. 근데 "합숙을 너네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합숙을 왜 하냐?" 그러더래요. "아니 합숙을 해야지 우리가 훈련도 더 많이 하고 팀워크도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야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근데 왜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 가족하고 잘 보내려고 내가 이 농구를 하는 건데 내가 왜 합숙을 해? 가족이랑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 하는 게 기러기 아빠 예 인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엄청나게 인제 중요하고 뭐 그다음에 멘탈 헬스 그리고 뭐 피지컬 헬스 그래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보통 인제 이런 거 그러고 인제 파이낸셜 이게 한 3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돈 이게 이제 3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여러 개를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한 10개 정도 되는 데서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인제 요렇게 가중치를 갖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예 뭐겠어요 1 위가? 돈 그냥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아까 17개 국가 17개 국가에서 14개는 이제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3개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뭐 어느 나라인데 아시아의 어떤 나라예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안정을 꼽았대요. 여기는 언제나 중국의 위협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넘버 원이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돈을 일본이지, 일본이지. 일본이겠지. 이게 돈인데 일본도 사람들이 가치를 여러 개 선택한 것 중에 돈이 1위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개의 그거가 아니라 거기서 가치를 딱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이 90%가 넘는 나라래. 단 한 가지의 가치. 돈. 충격적이죠. 네. 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럼 다 건물주, 부자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 이거든요. 지금 그 인제 좀 잘 팔리는 책 중에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 그 표지가 아주 정신사 나온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크 맨선인가 뭐 그 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라고. 맞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맞잖아요. 우울증 제일 많고 자살률 제일 높고 제일 우울한 나라 맞잖아요. 인제 왔다 인제 갔는데 거기서 가장 큰 우리의 게 뭐냐면 이 설명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 되기 경쟁을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돈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뭐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정작 부자들은 행복하냐는 거예요. 부자들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사주팔자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박복할 수 있냐?" 근데 부자인데도 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그 전 보러 오는 사람은 맨날 막 전 보러 오는데 그지같이 입고 온대요. 그러니까 뭐 압구정동에 건물이 몇 개래. 근데 자기가 부자인 걸 알면 자기가 납치당하거나 강도당할까 봐 맨날 거지같이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좋은 식당에도 안 가고 그러고 맨날 자기가 죽으면 이제 유산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 죽일까 봐 가족들이랑도 안 산대요. 그래서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요. 밥도 좋은 밥 못 먹고 다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돈 뺏어갈까 봐 사람도 못 만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식들이 나 죽일까 봐 마누라랑 그래서 따로 살고요. 이게 돈이 많아도 박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강남에 가면 여러분 그 주차장이 인제 있잖아요. 막 시간당 막 되게 많이 받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늑수구레는 아저씨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땅 주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을 쓰면 삥땅을 치잖아. 거기 거의 다 현금으로 하니까. 삥땅을 칠까 봐 그 몇만 원 삥땅 치는 꼴을 못 봐서 거기에 그 부스에 주차 부스에 앉아 갖고 짜장면 시켜 가면서 그 강남에서 그 주차장에 계시는 우리 주차장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부자지만 박복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하버드의 행복에 관한 종단 연구가 인제 있습니다. 예, 그 웰딩어 박사라고 이제 하버드 의대의 인제 교수님인데 이분도 이번에 하버드 코칭 컨퍼런스에 인제 등장을 하십니다. 연사로 나오셔 죽이죠. 라이너 엄청나죠. 예. 빛내서라도 가고 싶죠. 예. 이제 그분이 인제 나오시는데 그 연구에서 85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뜻한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족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가족끼리 따뜻한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협회 같은 데서 엄청 따뜻하죠. 이런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하고도 따뜻하게 친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 행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막 몇십 년의 롱롱한 관계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이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요, 저도 돈은 중요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아요, 저도. 저는 가족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계 그다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돈이에요. 어.
그 "돈이 있어야 가족이랑도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돈이 있으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예. 유대인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 그 위에 돈이 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인제 가속노화, 저속노화 이야기하는 정의원 선생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그 WHO에서 그 노년을 잘 살기 위한 4 가지 요소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모빌리티 얼마나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멘탈 이거 그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 혜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돈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돈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데. 하지만 이것만 갖고 살 수는 없고요. 이거로 다 다른 게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저는 어떤 방식을 했냐면 사실 롤 모델링을 이제 저는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 이건 저 사람.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저는 맨프레드 교수님이 저의 완전히 뮤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 "I live in the center of the 파리. center of 파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파리 가장 중심에 살아." 저는 서울 가장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지도 펴면 가장 중심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 집을 살 때도 딴 거 없었어. "난 맨프레드 교수님처럼 나 시티 중간에 딱 살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뭐 맨프레드 교수님이 막 은퇴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은퇴 안 하셨어요. 이시안 교수예요 계속. 예 계속 은퇴 안 하실 거라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안 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교수님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절대 은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맨프레드 교수님만 따라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따라해요. 그래서 그걸 모자이크처럼 이제 만들어서 저만의 어떤 그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 요거는 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요건 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윤여정 선생님처럼 이제 쿨하고 솔직하게 이제 늙고 싶어요. 그렇게 늙고 뭐 그렇게 늙고 싶고 뭐 하여튼 그 제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 선우영유 선생님이 사시거든요. 근데 선우영 선생님은 언제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아시지도 않는데 하여튼간 아파트에서 만난 모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제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 뭐 그러고 주차장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모자이크처럼 좋아 보이는 거를 하세요.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막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제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도 있지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가.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싶은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 마크 브렉 이 교수님 맞죠? 이름 맞죠. 예. 네. 그 교수님이 베스트 셀프라는 그 개념으로도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가장 최적의 최상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가.' 그 옛날 뭐 그 얘기 있잖아요. "큰바위 얼굴."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더니 어느 날 내가 큰바위 얼굴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도 내가 계속적으로 그거를 끊임없이 의식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내가 당장 내일부터 그걸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고렇게 비슷하게 인제 되어가는 모습이 인제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맨프레드 교수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의 인제 치명적으로 안 닮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성향. 예 뭐 그것도 있지만 너무 안 친절해. 그러니까 시크한 스타일이에요. 시크한 스타일이고 그 천재기가 있어요. 그 천재기가 있고 그 참지 않아요. 되게 세련되게 표현을 하시긴 하시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마냥 좋지만은 않아.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어려워서 웬만한 거는 사실은 교수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다 대부분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사모님은 또 너무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진짜 막 진짜 성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랑 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은 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예예예. 근데 뭐 제가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담고 싶은 거는 딴 데서 인제 가잖아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싶은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프레드 교수님도 노력은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턴할 때 교수님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막 그 다 모아 놓고 얘기했대. "내가 어려워? 어려워." 그랬더니 거기서 인제 그 연구원이 "교수님 두더 사이칼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심리학 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교수님이 어떻게 쉬워요. 세계적인 스타인데." 막 그러면서 인제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어려워? 야 너도 내가 어렵냐? 너도 내가 어렵냐?"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웃겼다고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그런 거죠. 어려워요. 근데 자기는 안 어려운 사람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따로 불러내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려워하지 마라. I'm a phone call away.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낮이든 밤이든." 막 그런 "나는 너 같은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테 언제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나한테 계속 다가와 다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걸.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다 이루고 사는 건 아닌 거죠. 다 이루고 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가.'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진 못하더라도 지향점이야, 지향점. 지향점. 그래서 인제 저같이 인제 이런 사람들은 뭐 하여튼 계속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약간 놀리기도 하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편하진 않지만 교수님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맞춰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모습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제 인식되고 싶은가.'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제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가 나이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게 다 통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과 신념이 모든 것이 인제 통합이 되는 그 단계를 이루는 것이 성숙의 끝으로 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들어가는 맑은 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삶에 있어서 성숙을 이루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코치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에릭 에릭슨도 노년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콜롬비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계셨어요. 맥심 그린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철학자신데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not yet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I'm not yet." 나는 그게 되지 않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향점이 있는 삶이지 결코 그게 만족이 되거나 완성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예,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쫙 통합이 되는 그 순간이 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우리가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리더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맨프레드 캐치트 브리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의 성장은 인격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코치의 성장 역시 인격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성장도 결국엔 이 통합을 향한 길인 거고요. 그래서 통합을 향해서 가는 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대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버무려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 가시는 그 과정이 코치로서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그 칼로 조스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잘 해 주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치료는 뭐냐면 이 카운슬러가 그러니까 상담가가 클라이언트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과정, 스트러글. 그 과정이 치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과정. 그 과정이 결국에는 치유의 과정이 이제 되는 상담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치가 어떤 코치로 완성이 되느냐가 아니라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반성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코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그 어떤 공감을 얻고 사람들한테 변화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이라든가 저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클라이언트 앞에서 드러내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인간적인 어떤 그 연결감을 가지면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수용. 내가 나를 수용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신 거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인제 제가 얘기했어요. 맨프레드 교수님 50 살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그 앞에 훌륭한 어떤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인제 쌓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제 코치로서의 어떤 커리어가 블루밍한 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제 말씀드린 건 트렌드예요. 내가 꼭 트렌드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계속 아싸였어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의 중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구처럼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롤모델이 인제 있잖아요. 수많은 롤모델이 인제 있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맨프레드 교수님처럼 심리학을 사용을 한 어떤 무언가가 인제 그 코치나 뭐 다른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책을 읽으실 거를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도 책 읽고 지금 콘텐츠 개발을 하는 일을 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책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면은 그 책만 갖고 절대 안 끝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저거 막 뒤져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거저거 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점점 이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숙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점점 넓혀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신 김주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연대 이제 신방과 교수님이거든요. 미대학부 교수님이세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 심리학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보셔 가지고 그분이 뭐 옛날에 뭐지? 하여튼 뭐 되게 유명한 책도 쓰셔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내면 소통도 이제 굉장히 하고 심리학과 교수님 예?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심리학자처럼 나와서 말씀하시거든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열심히 그냥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 박진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시각 디자인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취약한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뇌과학 쪽에서도 이제 몸과 그러니까 마음 의 과학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과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 지금 몸과 마음과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에 굉장히 이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20 대의 요런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결국에는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을 한 60 권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정말 학생들한테 애정을 갖고 '제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꼭지를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확장하라. 책을 읽으면 된다. 책에 거의 답이 다 나와 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기억이 잘 안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웬만하면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좋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코칭파를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이제 계셔요. "어떻게 커리어 코칭, 기업 코칭에서 코칭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리젝트 맞았었던 그 아티클이 있는데 그거 좀 살려 갖고 어디다 또 다시 집어 넣어야겠다. 그래서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내가 1 번으로 꼽은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다 내가 그랬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네. 코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 코칭을 하는 거지 나 혼자 코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나 커리어 코칭에서 어떻게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든지 티핑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조직 문화에서 변화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티핑 포인트예요. 어떤 한순간에 이게 계속적으로 있다가 이게 확 확산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와 내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쪽에 어떤 코칭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개인을 돌보는 쪽에 이런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풀 꺾였잖아요. 재테크가 인제 한풀 꺾여 가지고 심지어는 재테크 유튜버도 요즘에 나와서 이런 상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돌봄 인제 그게 상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코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코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PT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담받는 거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치료라도 이제 받잖아요, 네. 들어 누워서. 근데 인제 뭐예요? PT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면 아픈 데도 낫는다는 거죠. 덜 아프고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팠는데 다른 데 전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깨 아픈 것도 이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내가 타겟팅을 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장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 힐링 다음 단계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칭 상담은 코칭이지만 "코칭은 상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로 한 데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코칭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아까 그 인시아드 프로그램이 뭐 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뭐 성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코칭을 통해서 잘 하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이제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 가 갖고 코칭 활동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코칭 받아본 사람들이 보통 또 클라이언트를 또 데려와요. 그런 형식으로 인제 돼야지 그게 어느 순간에 숫자가 딱 폭발적으로 느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는 "코칭을 안 받아? 상담을 안 받아? 왜?"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을 안 받아? 왜?" 지금 그러잖아요. 옛날에 "건강검진 받는다 그러면 너 어디 아프냐?" 그랬는데 요즘엔 "안 받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많은 동네에는 이런 상담가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코칭 파워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시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효과를 좋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이 코칭 필드를 살아남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전직 지원 그 코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직 임원들 특히 인제 외국계 회사 옛날에 2000 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데서 정말 비싼 돈을 받으면서 그 커리어 컨설팅을 하는 일로 제 그 코칭 커리어를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어 근데 그 분야가 죽었습니다. 왜? 좋은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성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심리학한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아웃플레이스먼트 필드를 계속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의 이런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 이 산업은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은 싸구려 필드로 전락을 해 버리거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퀄리티를 인제 그 가지고 있는 코칭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제 신년 맞이 예. 네 예. 맞아요. 예. 힐링, 성장, 티핑 포인트, 퀄리티, 진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케이스 그리고 그거에 를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어떻게 보면 사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맨프레드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그 인터뷰해 갖고 개인적인 얘기 쓰는 걸로 SSCI 예. 그러니까 그 논문을 내는데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SSCI 이거 인제 인덱스라고 하는데 소셜 사이언스 앤 뭐 어쩌고 해서 인덱스가 있어요. 거기에 등재된 학술 논문을 이제 되게 쳐 줘요. 그래서 일반 교수님들이 거기에 본인이 인제 그걸 내면 그래서 거기에 실리면 학교에서 인센티브가 뭐 1,000만 원씩 나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지위의 그 학술지들이거든요. 맨프레드 교수님 인터뷰가 거기 SSCI에 몇 개가 있어요. 이분의 삶, 이분의 철학, 이분의 생각 이것만 해도 이미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어떤 학술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필드를 이해하는 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달은 2월 29일 날 예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